14번째 노트에서는 전자 서명과 관련된 조금 그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전자 서명 기술들을 말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익명 기술, 익명 쪽 관련한 그 암호 기술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겁니다. 영지식 증명. 그래서 그 영지식 증명은 증명자가 뭘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그 알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지만 그 사실 자체는 이제 그 상대방한테 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영지식 증명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제이기도 한데, 이런 동굴이 있다고 칩시다. 동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면 막혀 있어요. 거꾸로 가도 막혀 있는데 여기에 비밀문이 있습니다. 비밀문이 있고 그 비밀문에 주문을 알면 여기로 통과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문을 모르면 이제 통과가 안 되겠죠. 못 여니까. 그러면 앨리스는 그 주문을 알고 있어요. 주문을. 그래서 밥한테 나는 그 주문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 쉬운 방법은 주문을 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밥이 들어가서 주문을 외쳐보고 열리면은 앨리스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지식 증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앨리스가 알고 있는데 비밀 주문을 알고 있는데 비밀 주문을 밥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증명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동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앨리스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들어갔는지 밥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앨리스는 C 아니면 D 위치에 있겠죠. 그럼 밥은 여기 위치에 와서 왼쪽으로 나와라, 오른쪽으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가 주문을 모른다고 쳤을 때 이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50%죠. 내가 일로 들어왔는데 일로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일로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면 비밀 주문을 모르면 이제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수행하면은 50% 확률로 모르고 있는데도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냐면 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10번을 했는데도 항상 앨리스가 올바르게 나와. 그럼 앨리스가 그렇게 올바르게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게 10승분의 1이에요. 1024분의 1. 그럼 거의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죠. 비밀 주문을 모르고는 이 증명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합니다. 영지식 증명.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영지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고 있다.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 근데 그거를 비밀 주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증명하는 게 영지식 증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지식 증명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암호 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영지식 증명은 뭐가 있냐면 공개키를 우리가 쓰잖아요. 공개키. 그러면 공개키가 있고 개인키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영지식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키를 그 상대방한테 줘서 실제 이 개인키가 이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인지 확인하게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영지식 증명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메시지를 공개키로 암호해서 날 줘. 근데 내가 그걸 풀어서 줘, 다시.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반대편 사람이 뭘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개인키를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상대방은 개인키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겠죠. 개인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영지식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 예제에서 영지식 증명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지식 증명이니까 이제 그 팩트, 비밀 주문은 밥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 영지식이잖아요. 제로 노리지. 그래서 밥이 어떤 지식도 추가로 얻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하고 나면 밥은 뭘 알게 돼? 앨리스는 그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전혀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영지식이라는 건 이 비밀 주문을 밥이 모르게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제로 널리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성이란 뭐냐면은 밥은 이제 이 과정을 하고 나면 앨리스가 그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밥이 다른 사람한테 앨리스는 그 비밀 주문을 알고 있어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녹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녹화한 걸 보여주면은 왜 안 될까? 왜 안 되냐면은 앨리스와 밥이 짜고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밥이 찍어봤자 10번 올바르게 나가는 걸 미리 처음부터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약속하고 가면 딱 그 영상을 찍으면은 10번 다 성공하는 게 영상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보고는 다른 사람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지식 증명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행하게끔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영지식 증명이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식 증명이 되기 위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증명자가 아까 예제로 우리가 비유하면은 비밀 주문을 알고 있으면 이 과정을 하면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지식 증명이. 그 다음에 건전성. 건전성은 비밀 주문을 그 앨리스가 모르면은 그 증명에 성공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지. 10번 수행인데 다 성공할 수가 없어야 돼.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지식. 그 비밀 주문을 몰라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알죠? 왈리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영지식 증명으로 어떻게 증명할까? 나는 알아. 왈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인터넷 보면 나오는 예제는 큰 종이를 구해요. 그래서 왈리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얘를 그 아래다 놓고 거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이즈여야 돼. 왜 똑같은 사이즈인데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걸 실제 위치까지 알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면 실제 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실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대충의 위치가 파악이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같은 이 예제들이 이렇게 재미난 영지식 증명을 설명하는 예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것, 그리고 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요 동굴 예제입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 뭔지는 알겠죠. 요 세 가지 플러스 이제 여기까지 있어요. 특징이 비전이성. 확인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제 암호 기술로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개인 키를 증명하는 거예요. 개인 키를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산대수 방식에서는 X가 개인 키고 Y가 공개 키인데 내가 요 X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X를. 그러니까 나는 이 G에, 그러니까 Y에 대한 기저 G의 이산대수 알고 있다는 걸 영지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자와 얘끼리 이렇게 뭐 하면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영지식 증명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 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상호작용으로 하게 된 거죠. 요 C가 얘가 주는 어떤 랜덤 값인데, 이 C가 몇 비트, 10비트면은 10번 하는 형 꼴이 되는 거예요. 얘를 0, 1로 하면은 10번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10비트를 랜덤한 값을 주기 때문에 실제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리지만 이제 이 C를 얘가 뭘 줄지 미리 알면은 X를 모르고도 이 증명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영지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H의 A, G의 A면 얘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되겠죠. 뭐 얘를 뭐라 할까? H라고 그러고 얘를 G라고 그러면 얘는 기저 G에 대해서 이산대수가 A이고 얘는 기저 H에 대해서 이산대수가 A다.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A를 안 가르쳐주고 증명까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 방식으로 초기에는 많이 나왔는데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 상호작용을 비상호작용 버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증명자하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만들면 이제는 요 값을 보면 한 사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증명이 올바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처럼 이 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개인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 만들 수가 있다. 이 증명을. 그럼 이 증명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값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냐? 개인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전자 서명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전자 서명은 서명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지식 증명은 이제 여기에다가 증명할 때 이제 X를 증명하는 건데 X를 알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 어떤 특정 메시지까지 같이 넣게 되면은 얘를 이제 영지식 증명이 전자 서명으로 또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전환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지식 증명 관련된 이제 최신 기술 동향을 설명드리면은 이제는 다양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영지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제한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영지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쓰는 영지식 증명 기법들이 JK 스낙, JK 스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특정한 수학적 기반 영지식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은 뭐 아까 같은 비밀문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갖고는 어떤 수학적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프론트엔드는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 그래서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는 그 수학 기반한 식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이 컴파일러로 뭘로 바꾸냐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수학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요 수학식이 증명이 되면 얘를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러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 컴파일러 통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수학식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은 이제 영지 증명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수학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영지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왜 또 강조해 설명드리냐면은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 설명드릴 때 블록체인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암호화폐들이 있어요. 그때 조금 또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거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쭉쭉쭉쭉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메시지를 서명을 해야 돼요. 여러 개의 메시지를. 그러면 n개의 메시지를 서명해야 되면은 n개의 서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이죠. 기본인데 지난 그 해시 함수에 활용해서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머클트리라는 걸 설명드렸죠. 그래서 머클트리로 이 밑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게 되면은 나는 m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m개의 서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만 서명하면 돼? 루트에만 서명하면 되는 거죠. 루트에만 서명해서 n개의 서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n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은 몇 번? 한 번만 하는 거죠. 이 루트에 대해서 한 번만 하고 어떤 특정한 서명을 내가 줘야 될 때는 이제 그 값하고 얘가 여기에 수속될 때는 그 값들을 같이 로그 n개를 주면은 그 서명자 확인자는 이 루트 값에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일괄 서명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서명자의 노력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명자가 n개의 메시지에 서명하는데 서명을 n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밑에 뭐가 활용되냐면 머클트리라는 게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서명자의 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확인자의 노력을 줄이는 거예요. n개의 서명을 확인해야 되면은 확인자는 몇 개의 서명을 원래 확인해야 되냐면 n개를 확인해야 돼요. n개를. 그런데 이 다중 서명, 결합 서명은 서명들을 다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번만 확인해. 한 번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확인했는데 true야.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n개의 서명이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명자는 n개의 서명이 있으면 n번 서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중 서명이나 결합 서명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번의 서명 확인으로 n개의 서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서명은 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n개의 서명을 이제 확인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n명이 서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서명을. 그리고 더 발전돼서 요거는 n개의 서명인데 메시지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n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괄 확인이라 그래요. 일괄 확인. 그러니까 n개의 서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결합시켜서 하나의 값으로 만든 다음에 요 하나만 확인해요. 근데 이렇게 일괄 확인하는 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확인하는 비용은 효율적이라고 치고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확인했는데 true야. 그럼 해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n번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한 번만 서명 확인을 해서 n개의 서명을 확인한 거니까 비용을 확 줄인 거죠. 근데 false야. n개를 결합해서 확인했더니 확인이 안 돼. 실패를 했어.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결합된 서명들 중에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찾아? 그러니까 얘는 유효한 애들을 결합해가지고
확인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그 개별적인 애들 중에 유효하지 않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결합해가지고 일괄 확인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를 빼고 나머지는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빼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 물론 조금은 만약 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되게 몇 개가 안 돼. 한두 개밖에는 늘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분할 정복해 볼 수가 있어요. 반씩 나눈 다음에 확인해서 반은 확인이 돼. 그럼 반은 유효한 걸 걸러낼 수 있고, 또 반 확인하고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식으로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로그 n번 뭐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런데 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게 막 많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확인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서명을 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이제 유효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활용하면은 이 효과가 이제 조금 좋아질까요? 결합서 일괄 확인하는 데에는 그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얘를 실제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개별 확인하는 거예요. 개별 확인해가지고 그 개별 확인된 것들 중에 유효한 애들만 결합해가지고 공개를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되게 저렴한 비용에 이 서명들이 유효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한 명은 미리 해주는 거야, 대신. 근데 그러니까 이 서명들을 한 사람만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확인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서명들을 한 사람만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사람들이 다 N개의 서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한 사람만 하는 거지. 한 사람만 고생한 거지. 그러니까 채굴자 뭐 이런 애들만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개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도 그 공개되어 있는 일괄 확인만 확인하면은 그 서명들이 다 개별 확인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괄 확인을 확인해야 되지, 얘를 이제 일반적인 응용에서 서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기에는 되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유효하지 않은 애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걸 개별적인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경우에는 되게 그걸 알려고 할 바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익명 인증 기술, 프라이버시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익명 인증 기술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서명을 하는데 보통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자서명은 신원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내 신원정보가. 옛날 공동인증서는 내 신원정보가 들어있었고요. 지금의 카카오 인증, 뭐 이런 네이버 이런 것들도 내 신원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이용해서 뭔가 전자서명하면은 김산진이 서명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증서에 신원정보를 굳이 넣을 이유는 없어요. 신원정보를 넣지 않고 익명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익명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명했다는 건 알지만 실제 누가 서명했다는 건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 인증 기술이 필요할 때 공개키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인증서 같은 거를 만들 때 이 사람은 그 멤버는 맞아. 그렇지만 그 멤버들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에 신원 정보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유효한 공개키로, 유효하게 누군가에서 발급된 공개키로 서명한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실제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증서에 익명 아이디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2장인가 그 익명 기술 얘기할 때, 그 프라이버시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면 불관찰성, 불연결성이라는 개념을 썼죠. 그러면 내가 익명 인증서를 하나 발급받아서 계속 써요. 그러면 걔는 불관찰성은 제공되는 거죠. 근데 불연결성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아이디로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연결성을 조금 개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익명 인증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써야 돼?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아니면 아예 인증서 안에, 근데 그거는 힘들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 아이디, 익명 인증서,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써서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뭘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이런 애들은 불관찰성은 당연히 제공될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불연결성은 제공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발급받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이 아이디를 쓰면 쓸수록 또 그게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디들을 또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되고 막 이래야 돼.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익명 인증 기술에는 익명 아이디와 익명 인증서 같은 걸 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익명으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전자 서명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룹 서명이라는 게 있고 링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서명은 뭐냐면은 그룹을 만들어서 각 사용자한테 그룹 개인 키를 발급해 줘요. 공개 키는 하나인데 개인 키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러면 이 이 개인 키를 발급받은 사용자들은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어요. 그룹 서명을. 그러면 확인자는 이 서명이 이 그룹 멤버가 했다는 건 알지만 그 그룹 멤버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로 치면은 이제 우리 학부 교수님들한테 대상으로 그룹을 만들고 각 교수님한테 그룹 개인 키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그룹 서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은 그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했는지, 그 그룹 멤버들 중에 교수님 중에 어떤 교수가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게 그룹 서명입니다. 그룹 서명.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또 우리가 익명 기술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 더 늘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조건부 프라이버시가 제공되냐 안 하냐. 조건부. 왜냐하면 조건부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안 되고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면은 남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내가 익명이 보장되니까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건부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그룹 서명은 이제 이 그룹 키를 발급하는 이 그룹 관리자가 그 서명을 오픈해가지고 실제 교수들 중에 누가 했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서명은 조건부 프라이버시까지 제공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만약에 이 그룹 관리자가 할 수가 있어. 그룹 관리자는 언제든지 오픈해가지고 누가 서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또 뭘 할 수가 있을까? 얘가 남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한테 집중된 권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권한을 또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관리자가 갖고 있는 어떤 키, 마스터 키 같은 거를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게끔 하면은 이제 쓸 수가 있는 이제 실제 응용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서명은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점은 얘를 빼내야 될 때, 새로운 사람이 추가될 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용자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쓰면 안 돼. 이거 회수해야 되잖아요. 이거 회수하면서 얘 것만 회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바꿔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예전에 봤던 그룹키에서처럼 이제 그룹의 동적성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입 탈퇴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장성 있게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이 그룹 서명의 어떤 좋고 나쁨 그걸 따지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룹 서명이고요. 링 서명은 그룹 서명은 이제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그룹을 정해서 이 그룹 멤버들에게 이제 그룹 관리자가 그룹 개인 키들 하나씩 발급해 줍니다. 발급해 주고 하는 방식인데 링 서명은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사용자가 서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의 공개 키를 몇 개 갖고 와요. 그래서 포함시켜서 링을 만듭니다. 링. 그러면 그 공개 키와 자기의 공개 키 그리고 자기의 개인 키가 있으니까 그걸 결합해 가지고 링 서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확인자들은 요 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했다는 건 확인되지만 그 공개 키 중에 어떤 개인 키로 서명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링 서명은. 그래서 링 서명은 매번 사용자가 링 서명할 때마다 링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링을. 근데 매번 링을 새롭게 만들어도 그 링 안에는 누구는 항상 포함될까? 서명자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링 정보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약간의 정보는 노출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F라는 사용자는 절대 서명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A, B, C, F, G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걸로 서명돼 있고 요걸로 서명돼 있으면은 이제 이 공통된 애들 항상 A가 서명하는 데에는 뭐가 들어있어? A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은 링 서명을 전달할 때 그 링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제 구축한 링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 사용자들의 공개키 목록이 될 거예요. 그 공개키 목록을 항상 그거 따라다녀야 돼. 그 얘기는 링의 그 링 서명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냐면 링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링 크기. 그러니까 서명 값 자체가 그만큼 커지는 건 아닌데 그 서명 값을 확인하기 위한 링 정보를 함께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링 서명은 모네로 같은 암호화폐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링 서명. 링 서명, 그룹 서명. 그래서 익명으로 우리가 서명하고 싶을 때 이제 암호 기술에 쓸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이 그룹 서명, 링 서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은닉 서명. 은닉 서명은 보통의 서명은 서명자가 메시지를 보고 서명을 하잖아요. 내가 메시지,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 책임인데 내가 보면 안 되는, 확실히 보고 내용 보고 내가 동의해야지만 서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은닉 서명은 서명자가 내용을
안 보고 서명하는 거예요. 내용을 안 보고 서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그냥 추상적으로 보여주면은 이 안에다가 서명받을 내용을 넣고 먹지를 넣어요. 먹지를 넣고 밀봉을 해. 그러면 서명자는 이 위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먹지 때문에 이 문서 안에다가 나타나겠죠, 서명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면 이제 유효한 서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봉된 상태에 서명하기 때문에 서명자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내용을 몰라요. 근데 서명자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면은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이용하냐면 cut and choose라는 기법을 초기에는 썼어요. cut and choose라는 기법. 그래서 cut and choose라는 기법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아닌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 비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 그래서 케이크를 이제 두 명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데 한 사람이 자르고 다른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박스에 딱 넣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 사람이 가져가서 먹고 다 남은 거를 자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자를까? 어? 딱 절반으로 잘라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게 cut and choose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욕심 나니까 요만큼만 자르고 크게 해가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먹을 수는 있겠죠. 운 좋으면. 근데 항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절반으로 자르면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은닉 서명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0개를 서명할 때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준비해요. 10개를 준비한 다음에 이 9개는 열어봐. 9개는. 그래서 9개는 열어봐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열지 않은 하나에 대해서는 열지 않은 상태에 서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정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10%죠. 10개를 하면 10%예요. 왜냐하면 얘가 오픈하지 않은 거에 이제 실제 뭔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데 성공을 하면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서명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은닉 서명은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까?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은 초기 암호화폐가 은닉 서명 기술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3이라는 번호가 있죠. 이게 일련 번호예요. 화폐의 일련 번호. 그래서 화폐를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발급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인출해 가는데 A 사람이 인출해 가는데 A 사용자가 59번 화폐를 인출했다라는 거를 은행에서 알게 되면은 나중에 59번을 내가 어디 가서 썼어요. 그러면 김상진이 어디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누가 알게 돼? 은행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은닉 서명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일련 번호가 몇 번인 애를 어떤 사용자한테 발급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요거를 상점에 가서 놓고 뭘 사면 은행은 이 돈은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발급해 주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은닉 서명이 이제 활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은닉 서명이 뭐 전자선거나 아니면 이런 전자화폐, 초기 전자화폐, 블록체인 나오기 전 전자화폐에 이제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널리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통신. 익명통신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금 많이 쓰는 익명통신.
네? 덱, 덱. 아니. 토르? 토르 알아? 어? 몰라? 토르. TOR. 아니, 그러니까 익명통신, 그, 인터넷에서 원래는 내가 이제 어느 사이트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프라이버시로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 프록시 쓰는 기술들이 있어요. VPN 쓰고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토르라는 게 있어요. 그 토르에서 쓰는 기술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양파 라우팅, 믹스넷 이런 겁니다. 믹스넷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익명통신은 송신자와 수신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수신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암호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익명통신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때문에 다 메시지들이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돼요. 익명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의 그 사용자, 송신자나 수신자를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당연히 헤더도 암호화를 해야 돼요. 헤더도 여러 가지 송신자와 수신자가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의 크기도 늘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작았다 크면 크기에 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메시지와 저 메시지가 다 다른 메시지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싹 관찰하는 어떤 사람, 얘는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순간에 메시지가 이렇게 뽕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이 출발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의 내용이 계속 똑같이 이어지면은 이걸 따라가면은 이 메시지가 여기까지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게 해야 돼. 그걸 모르게 해야 익명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난 한참 있다가 메시지 안 보내다가 한번 보내면은 익명통신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한참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메시지 하나 보내면 요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얘가 누구랑 통신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올 때도 되고 나올 텐데 얘는 계속 불필요한 메시지까지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익명통신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메시지를 보낸 거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시점, 그러니까 시점,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의 송신과 수신을 모르게 해야 돼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믹스넷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토르에서 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출발지가 있어요. 그럼 출발지에서 뭔가 모르게 해가지고 믹스넷을 쓰는 거예요. 근데 출발지에서 내가 믹스를 3개 쓸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메시지를 3번 암호화해요. 3번. 모든 사람들이 3번씩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발지로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보내? 그 암호에서 요 믹스로 보내요. 그럼 믹스는 일정한 개수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일정한 개수가 도착을 하면 걔네들의
처음 위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벗겨내서 싹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얘를 믹스를 살펴보고 있는 어떤 그 익명통신을 깨려는 사람은 보면 여기에 메시지가 N개 들어왔는데 들어온 시점하고 나오는 시점을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겠죠. 얘는 N개가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아니면 기다리게 안 되면 얘가 덤이락도 만들어서 보내겠죠. 그래서 순서를 들어온 순서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버퍼링을 했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한 겹을 벗겼기 때문에 얘와 얘를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믹스로 가요. 그럼 얘는 또 N개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한 겹을 벗겨내요. 이거를 이제 한 3-4번만 하면은 들어온 것과 나가는 거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랑 통신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믹스넷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3명이 다 협력하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보통은 같은 서버에서 운영해 줄 건데 걔네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외부적인 사람이 이 트래픽을 분석해도 절대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믹스넷이라고 그러고 양파 라우팅도 비슷한 개념이 요게 양파 개념이에요. 양파가 껍질 벗겨 또 껍질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겹씩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면서 하나씩 풀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인터넷에 있는 토루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뭐 조금 빨리 14장을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드디어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